많이 끝났지 않느냐라고 그 기억의 어떤 조금 편안한 곳으로 보내셨을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사실은 이런 얘기는 한국전력이나 산업통상부 관료들한테 가서 해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 와서 충분히 죄책감을 느끼고 또 마음으로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몸으로 함께 하셨을 분들한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제 마음도 별로 편치는 않습니다. 6월 11일 날이 제 미랑 송전탑 싸움 10년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분기점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아주 끔찍한 폭력을 겪으며 그때 이 자리에 함께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다 들려 나왔고, 현장에서 완전히 쫓겨났던 그런 날이 6월 1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많은 어르신들이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매우 불안해하시고 우울해하셨습니다. 지금까지 70여 명 어르신들이 저희 대책위 일꾼들의 주선으로 그 이느엽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그 정신과 병원에서 그 정신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항우울제나 또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같은 것들을 처방을 받고 있고요. 지금까지 또 역시 70여 명 주민들이 그 사법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루 재판하고 나면 1,000만 원 정도 벌금이 이제 2분, 3분 정도 하고 나면 저서 지금 저희 추산으로는 1억 9천 정도의 벌금이, 강정을 수준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그 정도 수준까지 벌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철탑공사를 주민들 현장에서 다 드러내고 나니까 정말 정광석화처럼 밤에도 쉬지 않고 밀어붙여서 지금 지난 9월 20일 날 밀양 구간, 그러니까 거의 이제 싸움이 시작된 지 10년 만에 10년째 되는 그 횟수로 10년째 될 무렵에 52기 철탑은 이제 다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전선을 76만 5천 볼트의 그 초과 전선을 지금 걸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뭐 짐작하시겠지만 10년을 싸웠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74세 공교롭게도 같은 해에 태어나신 어르신들이었는데 두 분이 또 한 분은 분신으로, 한 분은 또 음독으로 세상을 버렸고, 또 현장에서만 100건이 넘는 응급우송사고, 대부분 헬기로 우송이 되거나 아주 긴박한 그런 응급우송사고를 겪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70여 명이 지금 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단일 국책 사업으로는 아마 뭐 어느 국회의원 표현은 최대라고 하는데 고소고발 사태만 200건이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전력이 내규를 고쳐서 마을로만 주게 되어 있던 그런 간접보상금을 직접 현금으로 그 유례 없이 4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직접 통장에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꽂아주는 그런 개별 보상금을 전체 2206세대 중에서 260세대가 아직까지 수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들은 놀라운 일이고 또 가슴이 좀 저리는데, 오죽했으면 그 돈도 안 받겠나, 탑이 지금 다 올라가고 주변에서 다 이미 끝났으니까 돈이라도 챙겨라 하는데 그 돈을 안 받고 버티고 있는 노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 그건 역설적으로 그 과정에 얼마나 힘든 처참한 일들이 많이 있었기에 도저히 이 양심상, 그리고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이 돈 받을 수 없다는 마지막 남은 자기 존엄을 그런 행위로서 주장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마을은 여전히 그 찬반 양론으로 같이 싸우는 분들인데 어느 날부터 하다가 안 되니까, 그리고 비전이 없어 보이니까 돌아선 분들 하나둘 늘어나고, 실제로 그 마을에서 지금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주민들은 한 비율로 따지면 20%, 30%, 또 어떤 마을은 50%를 넘어가는 마을도 있지만 대체로 소수들입니다. 그러면 한국전력이 또 다른 명목으로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지만은 마을 대표에 몇천만 원씩 통장으로 돈을 꽂아줍니다. 그럼 그걸로 힐링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제주도 관광을 갔다 오고 선물 보따리를 돌리고, 그러면 그게 보상금을 받지 않은 주민들은 다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끼리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같이 만들었던 사랑방이 8개 마을에 있는데 거기 나와서 그냥 자기들끼리 국수 삶아 드시고 또 막걸리도 한 잔씩 하면서 그렇게 지금 힘들게 사실 버텨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올 12월 정도가 되면 그 송전선으로 76만 5천 볼트 전력이 송전이 될 겁니다. 원래 자기들이 예고했던 신고리 원전 3호기 4호기는 아직도 자기들끼리 분탕질 쳤던 그 부품
문제 때문에 언제 완공될지 기약이 없고 그것 때문에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아직도 한참 뒤로 미뤄졌는데도 신고리 1호기, 2호기 전력부터 해서 또 고리 원전 전기를 분리해서 보낼 겁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여전히 좀 대책위 일꾼들은 많이 긴장하고 있고요. 그 긴장은 어떤 것이냐면, 그러니까 싸움이 한참 화랑일 때는 오히려 서로 참 단결도 잘 되고, 또 그리고 많은 그 시선들이 미량을 향하기 때문에 뭔가 그 사명감과 존재감을 느끼면서 열심히 투쟁을 하지만 끝나고 난 뒤에 그 여파가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쌍용자동차가 그 옥새 파업이 끝나고 나서 각자 불풀이 자기의 자리로 흩어졌을 때 그 정리해보다는 분들이 생활고나 또 여러 가지 우울들을 견디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항상 그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 농산물을 많은 양은 아니지만 골고루 해서 도시 연대자분들에게 팔아서 드리고 그러면 또 그 현금을 좀 지어드리면 돈이야 사실 큰 돈은 아니죠. 다 몇만 원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몫이지만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병원에도 같이 모셔다 드리고 또 매주 촛불 집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167차까지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집회였는데 그 집회를 계속하면서 영화도 같이 보거나 또 연극 공연도 보고 또 늘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히 저는 이 일을 만 3년째 만 3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하면서 늘 가진 의문이 있습니다. 왜 이 정도까지 이렇게 집요하게 할까? 벌써 2분이나 목숨을 끊었고 그리고 노인들이 이렇게 절규하는 거를 온 나라가 어쨌든 다 한두 번씩들은 다 봤고 그리고 이 싸움이 10년째 되어가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하려는 계획도 많은 차질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전력은 주민들 아주 소박하게 그러니까 우리 마을 지금 바로 코앞에 150m 앞에 탑이 있었는데 그 지금 길로 조금이라도 물려주면 안 되겠나? 아니면 지금 이 마을로 가지 말고 산으로 둘러갈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왜 저 길을 안 가고 왜 마을 앞으로 오느냐? 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 76만 5천 볼트는 안 되지만 고리 원전 단지의 원전 증설 계획이나 노후 원전을 해도하는 수준들을 시간대를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만 조정을 해도 34만 5천 볼트로 낮추어서 땅 밑으로 묻는 기술도 있는데 왜 지중화는 또 안 되느냐?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리 원전 5호기, 6호기 이것만 하시는 증설 계획만 포기해도 미락 765 송전탑이 필요 없는데 그 원전 이거 당장 후쿠시마 사태로 다 알게 된 거 그거 2개만 좀 안 지어도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수많은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설령 5호기, 6호기까지 완공되는 그 시점까지 저희가 뭐 아주 복잡한 계산까지 많이 해봤는데요. 기존에 선로가 있습니다. 그 선로로 전력을 돌려도 사실은 송전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765 송전선이 들어와도요. 실제 이용료는 전체의 한 2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 80%는 그냥 놀리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계속 그렇게 하느냐? 그게 너무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 수많은 경우의 수들을 이미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로 전문가 협의체로 혹은 또 언론을 통해서도 물론 신청적으로 보도는 잘 안 되었습니다만 보고서 형태로서 이미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만 정말 양보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철탑 위치 하나도 단 1cm도 양보를 안 했어요. 10년 동안에. 한전이 일방적으로 했던 얘기는 조금 돈 좀 더 드릴게요 했습니다. 그게 너무 불가사의했었죠. 답이 뭘까? 결국은 돈 때문이었다는 거죠. 돈. 이 원전 체제. 전원개발촉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1978년에 제정되었습니다. 1977년에 고리 1호기가 만들어졌고요. 그 법이 그때 동아일보 기사를 이제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더군요. 박정희 대통령은 동력자원부를 연두순시한 자리에서 전원개발촉진법의 제정을 보고받았다. 정부 입법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원자력 중심의 발전 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발전소 부지로부터 해서 건설 과정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법이 제정되었다. 실제로 그 법에 의하면은 19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 사항들을 다 허가를 받은 것처럼 면제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의 그 부지를 발전소 부지든 변전소 부지든 송전선 부지든 그 선화지에 해당되는 땅이든 다 강제로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판단하시기에 이거는 위헌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도와주신 법률가분들과 세배를 2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유형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 근데 결론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법이 유효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법이 유효 판정을 받게 되면 토지 소유권과 허가 의제라고 하는데 이걸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다른 국책사, 특히 군사기지에 관련된 거, 이런 에너지 관련된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다못해 송전선의 전자파 안전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833mgauss입니다. 이게 얼마나 거대한 수치인 거냐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미 왕립 아카데미 같은 데 조사를 해서 2mgauss 수준으로 그 넘어가게 되면 그 주거하는 사람들 주거지를 옮겨두거나 송전선을 옮기거나 아니면 계획 자체를 아예 포기를 합니다. 우리는 833입니다. 이거는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단기 노출 기준입니다. 잠깐 있어도 되는 범위고 833mgauss를 넘어가야 되면 잠깐 있어도 안 되는 범위입니다. 이게 그런데 농사를 짓고 주거하는 주민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장기 노출 기준을 스웨덴 같이 만들면 송전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 송전탑 다 뽑거나 뒤로 물려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발전소를 지을 수 없겠죠. 원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의 체제가 그 악이 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악이 다른 악과 아주 강고하게 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혹은 그 어떤 양식 있는 의학자들도 이 체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10년간 투쟁을 했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주민들은 속절없는 패배감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 돈은 아시다시피 천문학적인 거죠. 밀양 송전탑 공사하는 10개월 동안 주민들이 13번째 공사를 맞았습니다. 12분까지 정말 말로 효용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투쟁들을 하면서 할머니들이 떨리고 헬기에 몸을 묻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직접 서울까지 올라와서 몇 박 며칠씩 노숙 농성을 했고 단식 투쟁을 하고 10년을 그렇게 싸웠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12번째까지 공사를 그렇게 막아냈었는데 13번째 공사에는 하루에 3,000명씩 되는 경찰이 매일처럼 왔습니다. 아까 권영우 변호사님 말씀하시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밀양은 훨씬 더 했다는 말씀을 드릴 생각이 더 나는데요. 할머니들이 산에서 대치를 하다가 소변을 보러 가려고 산길로 가면 그때까지도 경찰이 대여선이 따라와가지고 소변을 못 보게 할 정도였습니다. 산으로 올라갈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어느 아주머니 한 분은 경찰 보는 앞에서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바로 바지춤을 내리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돌아서더라고요. 정말 너무 잔인하고 지루했습니다. 저희가 법률 서류를 보다가 경찰이 제출한 서류에 이런 걸 봤습니다. 어르신들이 다 이렇게 마스크 같은 걸 쓰고 있으니까 신원 파악을 하기 위해서 밀양시와 민원사무소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마을 주민들의 모든 사진들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서 거기서 최저간 자료와 대조를 해서 체크한 표시되어 있더군요. 정말 마치 그 어르신들의 그 시골 할매들의 그 사진들이 수십 장이 한 마을 안에 다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 명 한 명을 다 사찰을 한 거죠. 10개월 동안 38만 명의 경찰이 밀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전 의경들의 수식 비용으로만 100억 원 정도 되는 비용이 지출이 되었어요. 고작 현장에서 투쟁하는 어르신들 다 합쳐봤자 200~300명밖에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결국은 돈이었습니다. 밀양 송전탑 52개를 꽂느냐 마느냐의 문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전력 사람의 미래가 걸려 있는 거고 이 시스템에 조그만치도 균열이 내지는 그 순간부터는 다른 일을 다 못하는 거죠. 발전소 건설, 송전선 건설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밀려서는 안 되는 그 절박한 그 대의. 거기에는 원전 한 기에 신고리 3, 4, 5, 6 벌써 그 4개의 원전이 운명이 걸려 있고요. 고리 원전 1, 2, 3, 4, 5기에 새로운 가동 연장 문제가 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계산해보니까 거의 100조 단위가 앞에 가더라고요. 동그라미 쓸려도 한참 되는 그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을 결국은 앞으로 두고두고 몇몇 대기업들, 이를테면 아까 나왔던 삼성물산, 원전 건설에 관련돼서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이명박이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이전에 현대건설 사장할 때 영광원전 2개를 자기가 직접 지었습니다. 해본 게 너무 많은 사람이라서 그 사람 원전이 얼마나 좋은 걸 잘 아는 거죠. 새로운 독재라는 그 말은 정말 밀양에서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당장 원전 23기를 스톱을 시켜도 일본은 54기 원전을 다 중단을 해도 지금 네 번째 기호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호는 3년을 아무 일 없이 그냥 넘어갔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력 시스템으로 저희가 아는 범위 안에서 원전 23기 그냥 중단해도 얼마든지 다 넘어갈 수 있는 체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안 돌려서 문제죠. 결국은 그 몇몇 대기업들과 거기에 결탁되어 있는 관료 엘리트들의 이해관계,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끔찍하게 이럴 데 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긴박되어 있는 인간들의 모습. 근데 이 싸움을 하면서 너무나 잘 짐작하시는 것처럼 정말 선악 소설에 나오는 그 구도처럼 선악이 너무나 뚜렷하게 대별이 되고 너무 서글픈 상황들이 참 많았죠. 저는 글에서도 한두 번 쓴 적이 있고 이야기 자료도 한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산업정책관, 전력산업정책관 그냥 여기서 밝혀도 됩니다. 정성일이라는 사람입니다. 1급이고요. 그리고 84학번이더라고요.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그 사람하고 몇 차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월달 공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중재의 노력들이 있었고 그래서 막후에 어떤 공사를 지금 당장 하지 않고 파국을 피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신고리 3호기 4호기 지금 당장 공사를 최대한 촉진한다 해도 2015년 9월까지 완공 못하는 우리 다 알고 있다. 제어케이블 불량이고 재시험 탈락할 거 우리도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지금 공사 시작해가지고 그때까지 약속한 시간까지 원전 완공 못 되면 그거 좀 쓸데없는 짓을 한 거 아니야. 시간 충분하다. 왜 못하느냐. 청산유치처럼 말한 그 사람이 그 앞에 다른 질문에서는 그 앞에서 말을 탁 멈추더군요. 표정이 막 일그러졌습니다. 그렇게 아주 얼굴이 하얗고 잘생긴 그리고 아주 누가 보기에도 똑똑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 비굴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질문이 또 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고리 1, 2, 3, 4, 5기 지금 2025년까지 가동 설계 수명 끝난다. 그러면 그것만 앞으로 11년 안에 고리 원전 단지 10개 중에서 4개가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지금 765 초과 소면서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765가 만들어봤자 이용률은 20%대 미만일 텐데 라는 그 질문에서도 똑같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고리 1, 2, 3, 4를 20년 정도 더 연장 가동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10월 1일 날 재개가 되었는데 딱 보름 뒤에 산업통상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이번 공사의 명분이 되었던 신고리 3, 4호기 준공은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못할 것이다. 부품 제시에서 탈락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미 그 시점에 저를 만났던 그 시점에 산업통상부는 새로운 탈락할 것을 미리 알고 새로운 부품을 미국에 주문을 발주를 해온 상태더라고요. 그런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관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그리고 또 작년 12월에 내일 장례를 치르게 되실 유한수 군이 그때 운동 자결을 하셨고요. 그러면 그 사람 집에 가면 아마 좋은 아버지일 거고 그리고 항상 젠틀하고 또 아주 영리한 사람 다른 사람과 일상생활은 참 잘 치를 겁니다. 그 사람 늘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느냐. 아까 2반 3세였나요? 그 황제 2반 몇 세였습니까? 2반 4세였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참여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참여가 가능할까요? 저는 이 싸움하면서 용서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말 그 유례 없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르신들끼리 그 마을 안에서 정말 지금도 그 철천지 오수처럼 한 집안 제사를 안 다니고 결혼식을 가지려고 하는 찢겨진 이웃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랑 싸움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저는 수없이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진실, 정의, 가장 좋은 화해, 가장 좋은 용서는 진실, 정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것이 어떤 일이었고 어떻게 잘못된 것이었고 잘못한 사람이 어떻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억울한 희생을 치른 사람들이 어떻게 정당한 보상과 그리고 인정과 그 대우 처우를 받을 수 있는가? 진실과 정의 그리고 이 싸움을 가능케 했던 있을 수밖에 없게 했던 그 이런 새로운 독재의 체제 원전 대국의 어처구니 없는 그런 꿈들 이 쓰러지는 그 길만이 그때서야 화해를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할 수 있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어르신들이 여전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뭐 저런 이런 말씀을 다 계속 드리는 제 마음도 편치는 않습니다만 이게 종교인들도 많이 와 계시고 하지만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그 마음들이 결국은 그 거리가 떨어져 있든 떨어지지 않든 결국은 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 같이 곁에 좀 있어 주어야 된다. 떨어져 있지 않고 그래서 올 겨울 내년 초 심리적으로 많이 특히 힘든 그 시간대에는 특별히 좀 뜻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함께 좀 어르신들과 그 일상들을 같이 좀 별 얘기를 하지 못할지라도 일손도 좀 거들고 뭐 저희 민항에는 하게 반회전하는 모임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아리를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 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어르신들과 같이 꾸준히 우리 이 싸움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왜 정당한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뭐 교육하는 그런 자리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답은 일상을 어떻게 공유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하나씩 교육으로서 깨우쳐 나가는가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밀항 싸움은 늘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 끝났다고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하지만 끝날 수가 없고 또 우리는 끝낼 수가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진실과 정의의 궤도에 오르지 않는 한은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우리 대책의 일꾼들도 그리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그런 심정적인 연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싸움에 대해서 조금 듣기에 좀 힘든 얘기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제 얘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